자, 상상해보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고기질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걸까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사장님이 맛있는 고기를 내놓은 건 오로지 본인의 돈벌이, 즉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그 이기심 덕분에 우리가 행복한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현대 자본주의의 설계자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통해 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애덤 스미스를 차가운 시장주의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철학과 도덕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의 첫 저서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존재라고 말하죠. 하지만 1776년 인류의 운명을 바꾼 책 국부론에서 그는 차가운 진실을 꺼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꾸준한 동력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다라고요. 스미스는 두 가지 마법 같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분업입니다. 혼자 핀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 못 만들지만 과정을 18단계로 나누어 여러 명이 달라붙으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듭니다. 효율의 극대화죠. 둘째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듯 사회 전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물론 스미스의 이론에도 빈틈은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중상주의라는 낡은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교역과 경쟁이 진짜 국가의 부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방과 법질서 같은 공공재를 든든히 받쳐줘야 시장이라는 게임이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었죠. 이기적인 본성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는 왜 인간에 대한 공감이 깔려 있어야 하는지. 250년 전 스미스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 지갑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시작점,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규칙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먹을 식량은 아주 조금씩밖에 안 늘어납니다. 결국 세상은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해 인구가 강제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떠오르시나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200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내놓은 실제 예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인류의 풍요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멜서스 트랩과 인구론의 진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1798년 멜서스는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인류에게 절망적인 선고를 내립니다. 인간의 번식 본능은 통제 불가능하다. 인구는 2, 4, 8, 16으로 폭발하지만 식량은 1, 2, 3, 4로 거북이 걸음을 한다. 결국 이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 자연은 재앙이라는 무기를 꺼내 인구를 청소한다는 것이죠. 멜서스는 차가운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제도가 오히려 그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만들어 결국 더 큰 굶주림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냉혹한 논리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찰스 다윈에게는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의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술을 과소평가했거든요. 화학비료, 품종 개량 같은 농업혁명은 식량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인류는 멜서스의 함정을 비웃듯 역대급 풍요를 누리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인 지금 멜서스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식량은 해결했을지 몰라도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고갈, 환경 파괴. 무한한 성장을 꿈꾸는 인류가 지구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 멜서스의 경고는 성장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시 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멜서스의 단순한 진리. 우리는 기술로 다시 한번 이 함정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멜서스의 예언대로 자연의 강제적인 멈춤을 기다려야 할까요? 인류 성장의 제동장치를 처음으로 고민했던 사상가 멜서스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반도체도 잘 만들고 옷도 잘 만듭니다. 반면 옆 나라는 둘 다 못하죠. 그럼 잘난 나라가 못난 나라랑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혼자 다 해먹는 게 이득 같지만 천재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아니요, 같이 거래해야 둘 다 더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대 때 이미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던 실전 투자자 출신 리카도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현대 무역과 부동산 이론의 뿌리,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와 차익지대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리카도는 원래 런던 증권거래소를 주름잡던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이래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지 그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차익지대론입니다. 인구가 늘면 사람들은 척박한 땅까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때 비옥한 땅을 가진 지주는 아무 노력 없이도 그 땅의 질 차이만큼 엄청난 돈을 법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희소성이 만든 불로소득, 이것이 현대 부동산 불평등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카도를 인류의 스승으로 만든 진짜 업적은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포도주도 옷감도 다 잘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도 포르투갈은 제일 잘하는 포도주에 집중하고 영국은 덜 못하는 옷감에 집중해서 서로 바꾸면 놀랍게도 두 나라 모두 혼자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전 세계가 반도체, 자동차, 의류를 나누어 만드는 글로벌 분업의 치트키가 됐습니다. 리카도는 또한 빵값을 올리는 곡물법에 맞서 싸우며 자유무역이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도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머물 거라는 임금의 철칙 같은 암울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훗날 마르크스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대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이 되었죠. 내가 다 잘해도 남에게 맡겨야 이득이다. 리카도가 남긴 이 역설적인 지혜는 개인의 자기개발부터 국가의 무역 전략까지 지금도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 리카도의 논리 속에서 성장의 진짜 비밀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8시간 동안 회사에서 죽어라 일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여러분의 월급만큼의 가치를 만드는 데는 딱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시간 동안 여러분이 만든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사장님의 주머니, 즉 자본가의 이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 남겨진 가치를 잉여가치라 불렀고 이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진짜 엔진이자 착취의 본질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문제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했습니다. 기계는 늘어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왜 현장의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까?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치를 만드는 건 오직 사람의 노동뿐입니다. 기계가 늘어날수록 전체 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실업자를 산업예비군이라 불렀습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실업자들이 줄을 서 있어야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분석이었죠.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소외 현상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끈질겼고 스스로를 수정하며 진화해왔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반복되는 금융위기 때마다 마르크스는 다시 소환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변화시켜라. 마르크스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혁명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제 시스템의 모순을 직시하고 더 나은 인간의 삶을 고민하라는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150년 전의 낡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마르크스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일하고 로봇이 물건을 만듭니다. 세상은 역대급으로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월급보다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혁신하는 기업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지주들만 벼락부자가 되는 세상. 150년 전 이 모순을 목격하고 분노했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진보가 왜 빈곤을 불러오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 정의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헨리 조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선원, 인쇄공, 기자로 일하며 밑바닥 삶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산업화로 도시가 화려해질수록 그 옆에 빈민가는 더 처참해지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토지다.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전하면 도로가 닦이고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가치 상승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열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지대라는 이름으로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진보의 혜택이 불로소득으로 빨려 들어가니 정작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79년 그는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을 통해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토지가치세입니다. 토지는 자연이 준 공공의 재산이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100% 환수해 사회가 공유하자는 것이죠. 조지는 이 토지세 하나만 제대로 걷어도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월급이나 기업의 이윤에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가만히 앉아 번 땅값에만 매기라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은 기득권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주류 경제학에서도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헨리 조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친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불평등을 목격할 때마다 조지는 다시 소환됩니다. 왜 땀 흘린 노력보다 땅을 쥔 행운이 더 큰 대접을 받는가? 지조지즘이라 불리는 그의 사상은 토지의 공공성과 불로소득 환수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건물주가 꾸민 세상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 헨리 조지가 꿈꿨던 그 세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수학 실력을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공식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수식을 내려놓고 런던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로 향합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희망 없는 노동자들을 보며 그는 결심합니다. 나의 이 수학 재능을 사람들을 배불리는 데 쓰겠다. 현대 미시경제학의 기틀을 닦은 성자 같은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냉철한 이성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경제학의 인성을 불어넣은 거장 엘프리드 마셜을 만납니다. 마셜은 1890년 저서 경제학 원리를 통해 흩어져 있던 경제 이론들을 하나로 집대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가위 날처럼 만나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 유명한 비유, 바로 마셜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격이 단순히 생산비나 욕구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장 오늘 팔 물건의 가격과 공장을 더 지어서 물건을 내놓을 때의 가격은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마셜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학의 행복의 수치를 도입했습니다. 내가 5,000원을 낼 의향이 있었는데 마침 세일해서 3,000원에 샀다면 나는 2,000원만큼의 행복을 거저 얻은 것이다. 이 잉여가 커질수록 사회 전체의 복지가 좋아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셜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학을 경제학에 도입했지만 정작 결론을 낼 때는 수학은 잠시 치워두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설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제학은 상아탑 속의 유의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울창한 숲의 거목도 시간이 지나면 활력을 잃고 어린 나무에게 자리를 내어주듯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혁신과 교체로 역동성을 유지한다고 보았죠. 제자인 케인스와 피구에게 영감을 주며 현대 경제학의 뿌리가 된 마셜.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숫자를 다룰 때는 차갑고 정교해야 하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목적지는 언제나 고통받는 인간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진정한 경제 공부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마셜의 가르침을 기억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똑같은 가방인데 가격표에 0이 하나 더 붙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상식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서 산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주류 경제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기괴한 현상, 과시적 소비라는 이름을 붙여 자본주의의 민낯을 폭로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계의 아웃사이더 소스타인 베블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인간의 허영심을 숫자로 분석한 독보적인 사상가 베블런이 말하는 유한계급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19세기 말 미국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거물급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쌓으며 사치의 끝을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배불러는 이들을 유한계급이라 불렀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여가와 소비를 통해서만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배불러는 1899년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부자들이 비싼 물건을 사는 건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비싼 걸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과시적 소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과시욕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위 계층은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하려는 금전적 모방에 빠지게 됩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할부를 긁고 SNS에 비싼 오마카세를 인증하는 현대판 카푸어 문화는 이미 100년 전 배불런이 예견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배불런은 이러한 소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자원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물건을 사는 계산기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훗날 제도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생산을 담당하는 기술자들보다 단기 이익과 주가 조작에 몰두하는 금융 자본가들이 경제를 장악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100년 전 그의 경고는 오늘날의 코인, 주식 열풍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애쓰는가? 배불런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우리의 소비 생활을 찌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경제적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배불런의 통찰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마차를 만드는 수천 개의 회사가 힘을 합쳐 연구하면 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차 부품을 아무리 개량해도 기차는 나오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철도 회사가 마차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때 비로소 인류는 기차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멀쩡한 과거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소름 돋는 통찰, 조지프 슌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의 심장을 혁신이라고 정의한 역동적인 사상가 조지프 슌페터를 만납니다. 1883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슌페터는 경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죠. 그 진화의 동력이 바로 혁신입니다.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은 거창한 발명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남다른 생산 방식을 도입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시장을 개척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죠. 그리고 이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이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는 기업가를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없던 조합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업가들이 떼지어 나타날 때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이 슌페터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위해선 낡은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이죠. 넷플릭스가 등장해 비디오 대여점을 사라지게 하고 스마트폰이 mp3와 카메라 시장을 삼켜버린 것이 현대판 창조적 파괴의 현장입니다.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 독점 기업을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슌페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 누리는 일시적인 독점 이유는 위험을 감수한 기업가에게 주는 훈장이자 다음 혁신을 위한 연료라고 본 것이죠. 물론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너무 성공한 나머지 관료주의에 빠져 혁신의 활력을 잃고 결국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과 스타트업이 세상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 자본주의는 여전히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을 파괴할 용기가 있는가? 이 슌페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멈춰있는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같은 변화 속에서 길을 찾는 기업가 정신. 슌페터의 눈으로 요동치는 현대 경제의 파도를 읽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